오늘은요, 금요일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세계와 K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되게 귀한 시간입니다. 다른 데서는 특히 찾아보기 어려운 이 국제 전문가들, 국제 뉴스 전문가, 이분들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모신 분들이고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한 전문가들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셨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높이 평가.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 있잖아요. 느낌적 느낌, 기분 탓,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저 이럴 때 자동적으로 나온 말이 있어요. 높이 평가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더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럼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하겠습니다. 과대평가 감사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정말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듣다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다 나가지는 않지만 야, 진짜 이렇게 해박한 국제 지식을 여기서 내가 얻게 되는구나. 이 방송 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분이 뿌듯합니다. 네. 하여튼간 여러분들도 우리 뉴스토마토가 준비한 이 시간 덕분에 이 훌륭한 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 얘기 한번 해보죠. 본격적인 외신과 해외 소식 전하기 전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가 제외 대한민국 공간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한국 영토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외교부에서는 뭐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길속으로 오류가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왜 회사에서도 위에 상사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사실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깐깐하고 하나하나 다 체킹하는 상사가 있으면은 직원들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죠. 아 이거 걸리면은 큰일 나겠는데 나 죽겠는데 싶으면은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에 상사가 원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면 아래 직원들이 내 생각은 설사 다를지라도 그 상사한테 살짝 비율을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다 복합된 상황이 이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항상 이제 해명이라든지 그쪽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외교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다? 이 정도를 신경을 안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다? 위쪽에서 사실 이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상사가 왔거나 또는 위쪽의 상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밑에서 알아서 맞추거나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상사가 원하는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책임 그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늘 뭐라고 나오죠? 외교부 당국자가 도대체 이 당국자 누굽니까? 맨날 그 출처불명의 당국자예요. 관계자, 네. 뭐 핵심 측근 맨날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우리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듣자고 언론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런 얘기 듣고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아니 저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실무진들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실무진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이 왜 이 정부에서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무진들이 확 물갈이가 됐나요? 확 물갈이가 되는 곳은 어디죠? 대통령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상사가 어떤 성향으로 바뀌었느냐 또는 그 상사의 어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 직원들이 뭔가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냐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우리가 독도 관련해서 이런 스탠스 취하는 거를 어떻게 봅니까 솔직히? 아주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외신 기자로 일했을 때는 그렇게 외신을 관리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외교부가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우리 공간들 있잖아요. 네.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이라든가 이제 언론사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기요, 그거는 일본해 아니고 동해이거든요. 원하시다면 우리는 좀 약간 강연해 드릴 수도 있어야 하고 방송국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좀
뭐 2010년 중간 때부터는 외교부가 좀 신경 그런 썼어요? 문제를 많이 신경 쓰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궁금한 거 뭐냐면 여기 이제 해외 공간을 표시한 거잖아요. 독도에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건물을 건물 하나 있잖아. 그 우리 네. 경찰들이 있는 네. 건물인데. 독도 경비대요. 독도 예. 경비대. 예. 얘도 건물 새로 하나 생긴 건가? 그거 좀 약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제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 뭐냐면 이거는 한국인들이 이거 보기에도 외국인들이 보게 할 수 없는 외국계 한국인들이 보게 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기아 시험을 통과하려면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아, 기아 시험에 그런 게 나오니까? 그 필기를 합격해도 이제 이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 그렇죠. 때는 거기 이제 법무대에서 나오신 이제 조사관이 물어봐요. 일본인이 독도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런 말을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면 거기는 또 이제 빈틈을 찾아서 역으로도 질문하고 한 토론 배틀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정도라면 야, 잠깐만 독도 진짜 일본 땅 그 정도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야 돼요. 거의 뭐 독도를 국제 법원에서 좀 약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 수준으로 이 내용을 모르면 통과를 못해요. 너무 어렵네.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 보기엔 이거 그렇게 쉽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저 아직 제 채널에 내가 안 올렸지만 불과 몇 달 전에는 길거리 영상을 찍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오키나와 150만 명의 이제 섬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관광으로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땅이 워낙 크지요. 거기서 이제 우리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관광으로도 돈을 엄청 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리 땅이에요. 태극기에 휘날리고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일본어 공부는 끝이에요. 그 땅을 우리한테 줬어요. 네. 가지고 가. 근데 대신 독도를 줘. 찬성이야 반대냐? 그때 뭐래요? 이건 중동에서 하면, 튀르키예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면 웬만큼 사람이 그래 좋아요 150만 명의 인구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하고 넘어갈 건데 너 받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반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절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죠? 그때 그동안 모든 것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한국 사람들. 돈만 밝힌 줄 알았더니 예, 독도에 있어서는 그냥 감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질문 듣고 순간 욕할 뻔했어요. 장난쳐? 이게 아마 한국 사람들의. 그분도 다 눈빛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우리 쪽하고 입장이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계속 국제사회에 분쟁화 시키려고 네, 일부러 그러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최대한 분쟁화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조용한 해결하고 해서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거니까 굳이 우리 걸 가지고 그래 국제법원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할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 건데 왜? 근데 일본은 계속 그걸 자극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국제 분쟁화 시켜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 자체가 저는 이 정권 들어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 뭐지? 일본 정부의 또는 일본의 전략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 내에서 문제화를 시키는데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 상당히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방부가 지난번에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발간을 했을 때 우리 사실 지금 문평론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자꾸 그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건 일본의 그런 농가나 노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떡하니 국방부 장관 신현식으로 바뀌고 나니까 마치 갑자기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막 써놔요. 우리가 인정도 안 했는데. 그것부터 되게 말이 많았었고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번에 이 독도 관련된 이 외교부의 또 형태가 드러나니 참 한심스럽다는 말밖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게 그럼요. 뭐냐면, 저희가 독도 우리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물론 우리가 거기 시료 지배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지도에 표기가 실제로 됐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기록들을 저희가 근거로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기록으로 남죠. 네.
그리고 진짜 그 왜 교육용 자료 그거 다 폐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반드시 맞아요. 폐기해야 네. 됩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그걸 또다시 일본 정부 측에서 근거로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언론 보도조차도 이렇게 나와 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 야 니네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라는 식으로 또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외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정신 좀 챙기십시오. 이거 정말 정권 5년 만에 정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아유, 정말 우울한 얘기 그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역사적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으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어때요? 우리 알파고 시나씨 기자님. 네. 일본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본어 できません. 저 일본말 모르거든요. 설명 저도 좀 그 얘기했어요. 일본어 못합니다. 한 달 특파원 생활을 한 적이 있지만 도쿄에서. 알겠어요. 일본은 너무 좋아하고 있죠? 일본은 참 외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1월 달에 의회 연설에서 외무상이 이 얘기를 한번 딱 터뜨려줘요. 네.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 나오는 게 뭐죠? 교과서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면서 또다시 이런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래서 또 난리가 납니다. 7월 달에 뭐가 있죠? 방위백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관성 있게 그때 때가 되면은 계속 짚어주고 반복적으로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건 정말 무슨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근데 우리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서 맨날 사실은 바뀌고.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한국은 정권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게 말이 안 원래 옛날에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이번에만 특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네. 아주 부끄럽습니다. 자, 지난달 30일에 기시다 총리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밝히는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윤 대통령하고 신뢰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인 양보를 한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정부도 좀 부족했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원 판결에서 이런 그 노동자 문제 관련해가지고 배상해줄 필요 없다. 옛날에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례도 막 나오고 각하 판결도 나오고 막 그랬다가 요즘에 다시 또 그런 판결이 잘못됐다고 다시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고등법원에서. 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그냥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줄게 끝내. 이렇게 말했던 걸 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런 취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되게 머쓱해졌다. 일본 정부에게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는 걸 들었거든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집중 좀 하세요. 설레요. 무리 됐어. 무리 됐어요. 무리랍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이 정부가 사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 그대로 행정부 산하에 지원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내서 제3자 변제한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정부가 그거를 변제할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그런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명백히 한국 정부 자체가 스스로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는 게 무슨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누구한테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왜 일본 총리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를 마치 엄청나게 심리적 일제강점기라고 예전에 진우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피눈물이 났거든요. 저는 역사 시간에 우리가 구한 말에 관료 몇 명이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맞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국민들이 그걸 몰랐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부 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구한말의 재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세세하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단 한순간도 제가 일본 극우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어디에 멈춰져 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일본이 1920 지배하겠다. 년대 때, 30년대 때 거기에 딱 거기에 멈춰 멈춰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설마 일본은 그 시대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일본은 안 바뀐다. 이거 지금 구한말이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거정 황제 아닙니까? 좀 말을 그래도 고종 황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보다도 제가 알파고 신나씨님에게 예. 좀 항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분위기상 저도 거기서 한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말 붙여야 되는데 좀 자꾸 이쪽으로 왜 그러는 물어다닌다고 거예요? 하니까. 제가 지금 본인이 귀하 시험까지 치르고 자랑스러운 저는 저 항상 이래요. 저 예전에도 하여튼 방송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끔씩 생각하지 않는 말도 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 저 사실은 문평론가. 문선배랑 생각들이 너무 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한 생각을 문선배는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제 중심을 좀 끌어당겨야지 하고 방송을 위해서? 네, 방송을 위해서. 그럼 좀 약하게 해보세요. 자, 어쨌든. 그래야지 토마토 뉴스예요. 알겠어요. 사람들 믿고 보는.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래도 믿고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꼭 해주세요, 네. 이번에. 일본 군마현에서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이게 네. 2004년도에 시민들이 사실은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게 특별히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과거를 잊고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추도비였거든요. 추도비. 조선인 추도비였죠. 그랬는데 이게 그 2012년도인가요? 정치적인 발언이 이때 있었다. 이 추모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요걸 기화로 해서 극우 단체에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이거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소송까지 갔는데 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철거가 이제 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번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배님, 저는 이제 일본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일본 학교도 하진 않았고 저 오히려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 달 동안 특파원 생활하면서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이 한일 관계는 진짜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한 달 동안 도쿄에 있었는데 시위 단 하나도 없었어요. 시위가 없었다. 일본 사람들의 정치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일본에서는 좀 약간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그냥 그런 직업 하나가 있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시민이 거기에다가 크게 관심을 안 갖고 근데 뭐 물론 이제 또 좀 약간 시민의식이 강하고 한국인들처럼 좀 나름 좀 약간 시민 활동하는 일본인들이 있긴 있으나 그 비율로 따질 때는 이제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고 일본의 인구는 한 1억 2천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판에서는 물론 중간에는 살짝 그 사회민주당한테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서 모든 선거를 지금 자민당이 이기잖아요. 네. 물론 혼자서도 이기진 않아요. 고메이당이라고 해서 공명당이라고 해야 되나? 불교 정당이랑 같이 손을 잡아서 이기긴 한데 이 구도가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쉽게 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뭐 물론 일본에서도 나름 좀 약간 시장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다 보니까 이제 뭐 중간에 다른 기업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된 기업들은 다 일제 시대랑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일제 때 잘 먹고 잘 산. 그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을 보기에는 한국이 이제 좀 약간 과거를 잊어야지 그 기업들의 활동이 좀 약간 정상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요?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자민당 안에 있는 극우파 세력들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말 그대로 제대로 민주화가 되지 않는 한 네. 일본의 이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던져된 질문이 뭐냐면 이웃 국가로서 우리가 일본의 민주화에 대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방해하는 건가? 왜냐면 우리는 일본이란 이 관계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일본 사회가 민주화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또 해줘야 돼요? 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바다 건너가면 거기 있잖아요.
이 너무- 문제들의 해결은 일본의 민주화 말고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말 저는 차라리 독일 옆에 있는 피해 국가들이 부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해야 될 사과를 일을 하나도 안 해야죠. 하는 거죠. 예, 자신들의 잘못을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보상, 그게 전제가 돼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아니 무슨 가해자 주제에 피해자한테 우리가 미안해 때려서 미안해라는 말도 안 하면서 야 쳐맞은 거 잊어. 언제까지 쳐맞은 것까지 기억해가지고 으르렁 될 네.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정권이 눈치를 보는 이 상황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고 분노스럽죠. 예. 그러면은 언론이라도 저는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언론은 외교라든지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본 정부와 발을 맞추는 부분이 일정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이상해요. 한국 언론은 외교와 역사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말 철저하게 그 상식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의 입장, 심지어 그 정권도 선택적 정권이죠. 늘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 발을 맞추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통탄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정말 열불나는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 내지는 이 대통령의 이 대정부 일본, 대일본관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진짜 왜 이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도주의적, 재정적 차원으로만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유감이다. 나는 전면 지원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러시아의 심기를 엄청나게 건드렸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최근 북한과 무기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이 신현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연결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신현식 씨,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이것도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화가 나실 텐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랑 동맹 관계를 갖고 있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세계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뭐 러시아고 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관에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독일이나 아니면 폴란드처럼 이제 상대 세계관에 있는 나라들의 위협을 크게 느끼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즉슨 뭐 오케이 우리는 북한이란 안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란 안보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조금만 틈이 생기면 한국을 침략해야지라는 그런 아젠다도 없고 그러한 뭐 문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서양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세계관에서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그나마 덜 받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덜 받았다고요, 우리가? 에? 우리는 외침으로만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제 현재로서 제 얘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맹국으로서의 의리를 기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지지 표현을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맞아요. 예. 어쨌든 러시아 그래서 뭐 러시아도 그렇게 우리가 한 말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그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어 그건 보여요. 아니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입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러시아의 이 전략적 인내가 언제까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정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전략적 인내심은 바닥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위험도가 더 커진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과 러시아가 엄청나게 밀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를 사실은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배려나 어떤 고려는 전혀 없고 러시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공격하고 미국의 입장을 대신해서 니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해대는 게 한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정말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입니다.
예. 오늘 문평론가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저 감정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진짜. 왜냐면 자꾸 이제 선배님 하는 말을 이렇게 여기서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알았어요. 되는데. 알았어요. 제가 아니 이쪽으로 달라붙어. 아니. 알았어요. 자, 전쟁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주에 자국 군수송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게 바로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하원이 사건 조사 결과를 놓고 미국 의회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에서 발사가 된 것이고 여기에 그 러시아 포로들하고 교환된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타고 있었는데 65명이나 탑승해 있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알고도 공격을 한 거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이거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 러시아 조작이다.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최근에 와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안에다가 공격을 하기가 시작했어요. 이미 시장 이제 사람 민간인들 가서 거래를 하는 그럼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거기도 발사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 보기에는 트럼프 들어오면 좀 포기할 것 같고 그렇죠. 바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전쟁을 우리가 알아서 질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 얼마 전에 튀르키예 말로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팜플릿. 네, 너네 나라를 지켜라 여기로 오라. 무슨 말이냐면 독일 안에 있는 튀르키예 이민자들한테 군대로 오라고 했어요. 원래 없었던 일이거든요.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나 와서 장교를 일하겠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정부 차원에서 시민권을 땄으면 이제 독일 사람이지 독일 말로 불러야지 팜플렛도 독일 말로 되지 터키어로 쓰는 팜플렛을 준비했어요. 세상에. 이게 마치 이제 한국인으로 이제 일본이나 한국인으로 이제 기화를 했는데 일본 말로 대한민국 군대 오라는 그런 팜플렛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곳곳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좀 약간 러시아 포비아라고 해서 루소포비아 또 좀 약간 뿌리기도 하고 군대를 다시 개편하려고 하거든요. 뭐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약간 유럽은 좀 약간 미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저는 미국들 거의 좀 끝나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란을 두고 또 지금 미국도 조금 이상한 상태가 좀 됐어요. 이게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너무 미국이 지금 깊이 개입되다 보니까 트럼프 오면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단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근데 사실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전쟁이 벌어지면은 양쪽에서 보도는 다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서방 언론은 주로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를 받는 그 보도들을 주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그냥 그 보도만 그대로 따라가면 이미 러시아를 이기고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넌 러시아 편이냐? 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내는 보도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보도만 내겠죠. 근데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사건의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러시아 말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고 서방 언론은 특히나 러시아의 입장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 언론으로 보세요. 양적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알자지라 매체를 저도 많이 보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해서도 알자지라는 굉장히 다른 입장의 보도를 많이 내놨거든요. 서방 언론하고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심지어 가자지구 통제해가지고 제대로 보도할 수도 없고 취재할 수 없어요. 기자가 몇십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도를 해요? 하늘나라를 입어 올라갔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서방 언론들 보도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입장에 선 보도만 본다면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네. 서방 쪽에서는 안 믿어줄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언론이 일단 서방에 장악돼 있고 대다수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자신네들의 영향력을 확장시켜가지고 그 반대편 여론도 형성을 하려는 의도가 강한 거죠. 어쨌든 처음에는 러시아 푸틴이 좀 제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죄송합니다 보도들이 쏟아졌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4번의 대통령, 1번의 총리 거치면서 24년째 장기 집권하는 푸틴 오히려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서 지지율이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푸틴 이제 건강 이상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푸틴을 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대 세력이 급성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또 너는 푸틴 편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상황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어떤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푸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서방 언론의 입장에서 푸틴을 평가하고 푸틴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협상이 된 것 같으면서 또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우리 알파고 기자에게 좀 제대로 좀 물어보고. 다음 주는 쉬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쉰다고 하시니까 저 스리랑카하고 몰디브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설 연휴입니다. 아 깜짝이요. 비행기표도 끊었는데 취소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네, 네. 2주 동안 전쟁 안 끝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얼마 전에 몰디브하고 인도가 싸웠다는 얘기를 우리 여기서 다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결정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니, 다음 주에 못 뵙구나. 다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